40년 호황은 끝났다.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진단입니다. 부동산발 위기로 경기 추락의 조짐을 보이자 중국 당국은 금리 인하에 유동성 추가 공급까지 비상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국내외 어떤 충격파로 다가올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중국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네. 또 중국 헝다그룹이 결국 미국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데 네. 아니 왜 중국 건설업체가 미국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합니까? 네. 중국 기업이죠, 헝다는. 근데 중국 기업이지만 채무를 중국 자국 내 채무도 가지고 있겠고 역내 그리고 역외 네. 달러 표시 채권을 갖고 있겠죠. 어. 이번에는 달러 표시 네. 이 채권에 대한 그 채무에 대한 변제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것이고 미국 법원에 공식적으로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네. 말 그대로의 그 파산 절차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중국 채권을 안 갖고 그 달러 표시로 된 외채만 갚겠다는 건가요? 우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산 절차도 대내적인 파산이 있겠고 네. 대외적인 파산이 있겠지만 우선 대외적인 파산 신청을 들어간 것이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정책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네. 기업을 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텐데 네. 대체 이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악재가 계속 나옵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냉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1년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중국 정부에서 이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막겠다 하면서 강력한 규제책을 단행했었습니다. 네. 실제 2021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투자 금액 증가율, 판매 금액 증가율 둘 다 마찬가지 2021년까지는 꾸준히 플러스였는데 네. 202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투자도 계속 줄고 있고 예. 판매도 안 되고 있다. 집도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냉각된 상황은 헝다만이 아니라 비구위원만이 아니라 네. 모든 건설업체들이 같은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개의 건설사만 부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밖에 도미노 부실, 도미노 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분양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출도 받아서 이제 부동산도 좀 사고 하세요. 이런 뜻으로 금리 인하 카드 꺼내든 건가요? 이게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네,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체들의 도미노 파산도 우려되고요. 그게 금융부실로도 연결될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밖에도 경기 부진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소매 판매도 줄죠. 투자도 위축되고 있죠. 물가도 안 좋죠. 더군다나 지방정부 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3대 경기 악화 요인,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악화 요인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뭔가의 조치를 단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가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당국의 규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시진핑 그 중국 당국이 이 부동산 업체를 국유화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 업체들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부실을 방치하는 거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던데 네. 이건 뭐 음모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일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 꾸준히 과도한 부채 문제를 지적을 해왔습니다. 실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어떻게 투기의 대상이냐라고 자기의 철학을 발표한 바 있었어요. 네. 실제로 부동산 버블이 제기됐었고 4배 가까이 집값이 뛰었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엄청난 양극화로 이어질 수 네. 있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그런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의도에 부합합니다. 네. 근데 실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됐으니까요. 의도에 부합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의도를 넘어서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건설사들도 부실하고 예. 이게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고 금융위기로까지 만약에 전개된다면 체제 존립의 위협도 받을 수 있겠죠. 네.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킨 건 의도에 부합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부작용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의도와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일본 된다. 그러니까 네. 대출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서 장기 불황으로 갔던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거 아니냐. 네. 90년대 그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요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보이십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서?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중진국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고성장 국가에서 중성장 국가로, 그 중성장 국가에서 저성장 국가로 가는 경로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디플레이션이라든가 부동산 위기라든가 또 수출 투자 둔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 대규모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고요. 금융위로까지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냥 대차대조표 불황, 말 그대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것을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소비를 할 수가 없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경기에 악순환을 주는 그런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에서 일이 터지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맞아요. 지금 이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환율, 뭐 주식시장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우리의 고리는 어디라고 보고 좀 주시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경제 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불확실성 요인이 커졌죠. 위험 요인이 커졌습니다. 그럼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옮길 겁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안전자산. 그래서 증시가 불안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를 선호하다 보니까 네. 강달러 현상이 나오죠.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 주가 바로 잭슨홀 미팅이 있는 주간이니까 네. 잭슨홀 미팅에서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하방 요인으로서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거론된다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주요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영향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면 이런 긴축 행보를 계속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네. 그것의 파급 영향을 지켜볼 것인지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논의를 예.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통화 정책의 수장들이 모이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중국발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언급되냐에 따라서 또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